공주마마 이 손으로 빨래를 하십니까? 순천 관아의 마당 한켠에서 왕의 딸이었던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경혜공주, 문종의 딸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가 왕이었던 여인이 어째서 관비의 옷을 입고 빨래판 앞에 앉아야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문종실록, 단종실록에 낱낱이 기록된 실제 역사입니다. 때는 1452년 봄이었습니다. 한양 경복궁 안 사정전 마루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39, 조선의 5번째 왕, 문종이었습니다. 실록은 그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굴이 수려하고 풍채가 당당하며 수염이 길어 마치 신성 같았다. 명나라 사신들이 문종을 처음 아련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신단의 수석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관훈장을 보는 듯하오. 관훈장. 중국인들이 신으로 받드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말이 퍼지자 한양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전하가 좀 되시지. 그런 문종이 지금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빽빽한 숫자와 그림이 가득한 그것은 설계도였습니다. 화차, 불을 뿜는 수레. 문종이 직접 손으로 그린 무기의 설계도였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종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낮고 짧은 신음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종기였습니다. 이미 수년째 그를 갉아먹고 있는 고질병이었습니다. 내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어이를 부르겠나이다. 괜찮다. 문종은 손을 저었습니다. 설계도를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문종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빛나던 별이 꺼지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문종이 아직 세자였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은 말년에 눈이 거의 멀어 있었습니다. 당뇨와 안질로 몸이 망가져 있었고 국정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들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세자, 즉 훗날의 문종이었습니다. 세자는 8해 넘게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종의 손. 실제로 훈민정음 반포 직전 글자 하나하나의 음가를 직접 실험하고 교정한 것도 세자였습니다. 치국이가 전국 각지로 보급될 때 지방관아의 설치 매뉴얼을 작성한 것도 세자였습니다. 세종이 꿈을 꾸면 세자가 그것을 설계도로 옮겼습니다. 하루는 세종이 세자를 불렀습니다. 몸이 쇠하여 말이 느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세자야. 예, 아바마마.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한 군사를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종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이 굶지 않아야 한다. 백성이 병들지 않아야 한다. 백성이 그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국방이니라. 세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문종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3가지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얼굴, 공학자. 문종은 무기를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설계하고, 직접 수치를 계산하고,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가 만든 화차를 보십시오. 길이, 너비, 바퀴 간격이 모두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신기전, 즉 로켓 화살 100발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사전 총통, 소형 대포 50문으로 교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장을 바꾸는 모듈형 설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플랫폼 무기 체계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차 옆면에는 방패판을 달았습니다. 사수가 반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 성곽에는 옹성을 쌓았습니다. 성벽 밖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이 구조물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동국병감이라는 병법서를 편찬하여 화력 중심의 새로운 조선군 전술을 체계화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자마마는 글을 읽다가도 갑자기 종이를 뒤집어 무언가를 그리신다. 그게 뭔지 아는가? 이튿날 보면 군기감에 새 설계가 내려온다더군. 두 번째 얼굴. 아들. 문종은 지독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효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1446년 어머니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는 3년상을 시작했습니다. 유교의 예법에 따라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거친 베옷을 입고 상을 치렀습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세자 저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드십시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고기를 먹는단 말이냐. 세자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세종이 쓰러졌습니다. 1450년이었습니다. 세종이 눈을 감았고 세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번 연속이었습니다. 몸이 버틸 수 없는 애도였습니다. 세 번째 얼굴. 아버지. 문종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였습니다. 실록은 여성의 외모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선비들은 그런 것을 적는 것을 품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경혜공주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한 줄로 쓰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아버지가 문종이었다는 것을. 명나라 사신들이 살아있는 관훈장이라 부른 그 아버지와 단아하고 고운 자태로 알려진 어머니 현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녀였다는 것을. 그 피를 받은 딸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기록이 없어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였던 문종은 이 딸의 혼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세종이 위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상이 시작되면 혼례를 올릴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나이가 너무 관연해지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세종 역시 병석에 누워서도 손녀의 혼례만큼은 끝내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1450년 1월 경혜공주는 15의 나이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정종. 영양위에 봉해진 종친이었습니다. 반듯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자는 혼례 마당을 내다보며 혼자 웃었다고 합니다. 딸이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왕이 된 문종은 이듬해 딸 부부를 위해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양 북부 양덕방 향교동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경복궁 인근 북촌 일대입니다. 그 터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민가 30여 채가 철거되었습니다. 사헌부에서 직접 임금에게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집을 허무는 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문종은 듣고도 밀어붙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집에서 경혜공주는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왕의 딸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 인연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절이었습니다. 문종에게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어린 아들을 문종은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단종을 돌봐준 것은 혜빈 양씨였습니다. 세종의 후궁으로 정일품의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단종보다 좋기 25년에서 30년은 위였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머니보다 더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문종은 어느 날 혜빈 양씨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아이를 지켜주시오. 혜빈 양씨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모시겠나이다. 그 말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방식으로. 1452년 5월이었습니다. 문종의 등에 난 종기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기는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어이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태가 뒤집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수양대군이 문종의 병 치료를 곁에서 주도했다 하지 않는가. 어이 전순이가 종기 환자에게 해로운 처방을 계속 올렸다더군. 그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물론 역사는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전되던 종기가 이틀 만에 문종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어이 전순이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 당장 모든 국사를 중단하시고 몸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국사를 중단하라고? 그러하옵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전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설계도를 말아 올렸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또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화차 증산 계획이 끝나지 않았어. 전하, 짐이 쓰러지면 이 설계도는 누가 완성한단 말이냐.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종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39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조선의 설계도는 미완성인 채로 멈춰버렸습니다. 궁궐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끌기에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종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들이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선의 원로 재상들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어리시니 우리가 보필해야 한다. 그렇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하오.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문종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궁궐의 다른 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문종의 동생, 세종의 아들, 단종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명회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때가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지도 위 한 점을 짚었습니다. 경복궁이었습니다. 한편 경혜공주는 북촌 양덕방 사가에서 부음을 들었습니다. 남편 정종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 집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2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경혜공주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사가의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치마폭을 적셨습니다. 남편 정종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주, 울지 마시오.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종 저하를 지켜야 하지 않겠소. 경혜공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평범한 아내로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혜빈 양씨가 단종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닿지 않는 옥좌였습니다. 무섭습니다. 단종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혜빈 양씨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453년 가을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집에 단종이 찾아왔습니다. 양덕방 사가였습니다. 지금의 서울 북촌 일대였습니다. 어린 왕은 누나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궁궐보다 이곳이 편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어른도 많지 않은 궁궐보다. 그날 밤도 단종은 누나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양대군 마마께서 역적을 친다. 경혜공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 정종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단종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칼을 들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종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부탁했던 그 재상을. 수양대군은 직접 철퇴를 들어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황보인도 그날 밤 죽었습니다. 문종의 유언을 지키겠다 다짐했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역사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인 날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날 밤 내내 단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3살 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누나가 아버지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혜빈 양씨가 단종에게 했던 그 말을 이번에는 경혜공주가 했습니다. 계유정난이 끝난 뒤 수양대군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은 단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모든 국정을 틀어쥐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혜빈 양씨는 여전히 단종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부탁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단종에게 할머니 뻘이었습니다. 세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온 것이 1428년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단종보다 좋기 25년에서 30년은 위였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머니보다 더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눈에 혜빈 양씨가 걸렸습니다. 어린 왕의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양대군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저 여인을 치워야 한다. 어느 날 혜빈 양씨는 갑자기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목이 없었습니다. 단종의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죄였습니다. 단종은 그날 혜빈 양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13살 왕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혜빈 양씨는 끝내 목이 메었습니다. 소인이 비록 곁을 떠나도 전하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그 뒤 청풍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지금의 충청북도 제천 일대였습니다. 죄목은 영모였습니다. 금성대군과 결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 겨울, 혜빈 양씨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조에게 혜빈 양씨는 서모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후궁이었으니 어머니 뻘이었습니다. 그 서모를 죽이고 상복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폐륜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종이 부탁했던 약속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모시겠나이다. 그 말은 지켜졌습니다. 다만 너무 잔혹한 방식으로 지켜졌습니다. 단종의 곁에서 어른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종서도 없었습니다. 황보인도 없었습니다. 혜빈 양씨도 떠났습니다. 이제 단종 곁에 남은 것은 누나 경혜공주뿐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사가에는 그날 밤 남편 정종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공주,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양대군이 이대로 멈출 사람이 아니오. 이건 이제 시작이오. 정종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단종 저하의 편이오.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소. 경혜공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경혜공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이었습니다. 어디로 이어질지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1455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궁궐 곳곳에 깔렸습니다. 단종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단종이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하나씩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였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은 충성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선의하시옵소서. 단종은 15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혜빈 양씨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종서도 황보인도 없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단종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옥새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옥새가 바닥에 놓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15살의 상황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정종이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곳곳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산문이었습니다. 박팽년이었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몰래 모였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남편 정종도 그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종이 경혜공주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방이었습니다. 공주, 나는 거사에 참여하기로 했소. 경혜공주는 한참 동안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겠소? 경혜공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였다면 어찌하셨겠습니까? 정종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456년이었습니다. 거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창덕궁 연회 자리였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그 자리에서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밀고자가 나왔습니다. 새벽녘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산문의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사가도 포위되었습니다. 정종이 끌려 나왔습니다. 경혜공주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포졸들에게 붙들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종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남겼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의금부 마당에서 세조가 직접 신문을 주관했습니다. 정종이 끌려 나왔습니다. 영양위, 내가 영모에 가담했느냐? 정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종 전하는 우리의 정통 왕이십니다. 그 왕을 되돌리려 한 것이 어찌 영모입니까? 세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능지처참히 선고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 남편의 마지막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세조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경혜공주의 자기를 박탈한다. 경혜공주를 순천으로 보낸다. 경혜공주가 순천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6살짜리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눈썹이 하얗게 셀 때까지 살아라. 그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바람뿐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순천까지 열흘이 넘는 길을 6살 아들의 손을 잡고 길가에 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공주라더군. 공주가 어찌 저리 되었대? 세상에. 경혜공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양덕방 사가를 떠나올 때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30여 채의 집을 허물어 지어준 그 집을. 경혜공주는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천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순천 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혜공주를 관비로 등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사의 눈에 경혜공주가 들어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탓에 얼굴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사는 자신도 모르게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사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관비로 들어왔으면 관비의 일을 시켜야 했습니다. 부사가 경혜공주에게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빨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곁에 있던 아전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이 손으로 빨래를 하십니까? 그것이 인트로에서 들으셨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의 앞뒤가 보이실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빨래를 받아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대청 위로 올라갔습니다. 교의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관아 마당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죄가 있어 귀양은 왔지만은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전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혜공주는 끝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사도 끝내 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자귀도, 집도. 하지만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것.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경혜공주의 가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세조의 숙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끌려갔습니다. 딸이 끌려갔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갔습니다. 충신들의 가족을 공신들의 노비로 하사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상으로 내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박팽년의 며느리 이씨가 있었습니다. 박팽년의 차남 박순의 아내였습니다. 이씨는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 채 지금의 대구 중구 일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대구 관아에서 이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같은 시각 관아의 여종도 딸을 낳았습니다. 이씨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박팽년의 손자를 여종의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박씨 성을 가진 노비라는 뜻으로 박비라는 이름으로 자랐습니다. 박비, 노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이 노비인 아이. 하지만 그 피 속에는 사육신 박팽년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지금의 대구 달성군 화원은 묘골 마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그저 노비로 살았습니다. 한편 순천에서는 세조의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조의 측근이 순천 부사에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관비를 관비답게 다루어라. 봐주지 말라. 새로운 부사가 부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혜공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여전했습니다. 교위에 앉았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누가 와도, 무슨 명이 내려와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57년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마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현덕왕후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며 남긴 그 아이였습니다. 문종이 평생 마음에 품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죄인이 되어 영월로 향했습니다. 순천에서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가를 가져온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하께서 영월로 가셨답니다. 경혜공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순천에 다시 전갈이 왔습니다. 노상군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아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동생도 죽었습니다. 문종의 가족이었습니다. 문종이 목숨보다 아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그 설계도를 마저 완성했더라면, 경혜공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담장 앞에 혼자 서서 전라남도의 가을 하늘 아래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마음속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경혜공주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조가 현덕왕후의 묘를 파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그 왕후였습니다. 세조는 현덕왕후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냈습니다. 강물에 던졌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복수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세조는 문종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순천의 밤은 깊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동생도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어머니의 시신마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문종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경혜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만삭의 어머니 손을 잡고 순천까지 내려온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조금 자라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았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썹이 하얗게 셀 때까지 살아라. 그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아버지의 딸로서, 끝까지 왕의 딸로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61년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세조였습니다. 남편을 능지처참시킨 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을 사사시킨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 정미수의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조 앞에 섰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록은 그것만 전합니다. 세조가 왜 울었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형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 세종의 손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너뜨린 것들이 그 얼굴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조는 그날 경혜공주에게 집을 돌려주었습니다.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노비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종이 될 아들을 불러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의 두 아이를 연좌시키지 말라. 경혜공주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경혜공주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출가였습니다. 순천에서 낳은 아이를 궁에 맡겼습니다. 아들 정미수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정업원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에 있던 절이었습니다. 그 절에는 이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였습니다. 15세 단종과 혼례를 올렸던 그 왕후였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 가던 날 영영 이별한 그 왕후였습니다. 그 뒤로 정업원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와 정순왕후, 문종의 딸과 단종의 아내, 두 여인이 같은 절에서 살았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알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두 여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은 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예종은 세조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몰수되었다가 돌려받지 못했던 경혜공주의 보물들을 찾아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정미수를 종친의 예로 서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은 더 나아갔습니다. 단종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육신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정종의 이름도 다시 불렸습니다. 능지처참 당한 몸으로 묻힌 그 자리에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묘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숨어 살던 한 남자가 자수했습니다. 박비였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노비라는 뜻의 이름으로 살아온 그 남자였습니다. 박팽년의 손자였습니다.
어머니 이 씨가 여종의 딸과 바꿔치기에서 살려낸 그 아이였습니다. 삼촌 이극균이 권유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말고 자수하여라. 박비는 오랫동안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름이 노비인 사람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는 것이. 하지만 나왔습니다. 성종은 박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육신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귀한 혈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박일성이었습니다. 노비라는 뜻의 이름을 버리고 사람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도 성종대에 이르러 완전히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관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종의 이름도 완전히 되돌아왔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 경혜공주가 병이 깊어지자 곁을 지켰습니다. 약과 음식을 반드시 먼저 맛보았습니다. 옷에 허리띠를 풀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대변을 직접 맛보기까지 했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그 효심을 남겼습니다. 눈썹이 하얗게 셀 때까지 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경혜공주는 그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순천으로 내려가던 날, 만삭의 몸으로 잡았던 그 작은 손이 이제 어머니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적었습니다. 그 문서가 훗날 발견되었습니다. 경혜공주 분재기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끝까지 왕의 딸이었다고, 관비가 아니었다고, 누구도 그녀를 꺾지 못했다고.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난 것은 1473년이었습니다. 성종 4년이었습니다. 나이 39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난 나이와 같았습니다. 39. 하늘이 일부러 맞춰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같은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정전 촛불 아래에서 설계도를 그리던 그 남자. 나이 39의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천관아의 대청에 앉아 나는 왕의 딸이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도 나이 39의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설계도를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딸은 왕의 딸로 살다가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남긴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었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문종이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10년이었습니다. 고작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이 성년을 넘겨 나라를 단단히 잡을 때까지만 버텼더라면, 계유정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육신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혜공주도 만삭의 몸으로 순천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비라는 이름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종이 꿈꾸던 나라, 백성이 굶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를 아는 나라, 화차가 외적을 막고 치국이가 농사를 돕고 훈민정음이 백성을 깨우는 나라, 그 나라는 39의 봄날 밤에 사정전의 촛불과 함께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꺼진 것은 문종이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것들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치국이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화차의 설계도는 지금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탐욕은 많은 것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무지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